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한 아들의 지독한 원망으로 시작하여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비밀로 끝을 맺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술병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만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한 남자의 침묵 속에 담긴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녁 8시, 서울의 변두리, 낡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 강민재는 오늘도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어깨에는 건설 현장의 먼지와 20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른 삶의 무게가 함께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문 안쪽에 펼쳐질 풍경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역시나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소주 냄새가 그를 맞았다. 집 안은 어두컴컴했고 거실 한가운데 작은 밥상 앞에는 그의 아버지 강현수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소주병 몇 개가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새로운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강현수, 민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유일한 가족.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초록색 소주병으로 쌓아올린 높고 투명한 벽이 존재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벽 너머에 있었고 아들은 그 벽 앞에서 절망했다. 민재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참을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노동, 사장의 부당한 꾸짖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을 본 순간 분노가 되어 폭발했다. 아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그의 눈은 술 기운으로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그저 한심한 술 주정뱅이에 자기 연민으로 보일 뿐이었다. 아빠, 왜 맨날 술만 마셔, 제발. 창피하지도 않아. 민재의 목소리에는 지난 수년간 쌓아올린 원망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밖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아빠 술값 대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나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하지만 현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슬픈 눈으로.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소주잔을 채웠다. 그 무관심이, 그 침묵이 민재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래, 평생 그렇게 마셔. 마시다가 그냥 죽어버려. 민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을 후회할 틈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분노가 가라앉자 지독한 허무함과 자기 혐오가 몰려왔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더 고통스러웠다. 어릴 적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을까? 아버지는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가운 밤 공기에 머리가 식자 민재는 죄책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혼자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할 터였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향했다. 아빠,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그는 사과할 말을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를 맞이하는 것은 소주 냄새가 아닌 죽음처럼 차가운 침묵이었다. 아빠, 그는 거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 강현수는 밥상 앞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쏟아진 소주가 그의 주변을 적시고 있었다. 아빠 정신 차려봐. 아빠, 민재는 달려가 아버지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차갑고 미동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기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망하신 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민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자신이 집을 뛰쳐나가기 전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 슬픔에 잠긴 눈빛,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마지막 잔인한 말. 마시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 말이 저주가 되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모두 떠난 후 민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의 주변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인 초록색 소주병들만이 마치 비석처럼 즐비하게 서 있었다. 그를 평생 짓눌러 왔던 그 소주병의 벽이 아버지가 사라진 지금 그를 완벽하게 혼자 가두어 버린 감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의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죄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 미움보다 얼마나 더 깊이 사랑했는지를.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를 영원히 떠나보낸 것이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그의 삶처럼 조용하고 초라하게 치러졌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다. 민재는 텅 빈 장례식장에서 홀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지키며 3일을 보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민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장례가 끝나고 그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을 가득 채웠던 역한 소주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냄새의 주인은 없었다. 그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거대한 돌덩이처럼 짓눌렀다.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감정은 갈 곳을 잃고 텅 빈 공간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혹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품이라고 해봐야 낡고 해진 옷 몇 벌과 평생 그를 괴롭혔던 초록색 소주병들이 전부였다. 그는 수십 개의 빈 병들을 마대에 담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인생이 남긴 전부란 말인가. 그는 아버지의 낡은 침대를 치우기 위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 밑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장판 아래 그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호기심에 장판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낡고 녹슨 작은 소의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이 가난하고 초라한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꽤나 무거웠고 낡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처음으로 뛰기 시작했다. 혹시 아버지가 몰래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니 그럴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돈에 쪼들렸다. 그렇다면 대체 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는 집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는 결국 아버지의 낡은 공구함에서 망치와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그는 쇠의 상자를 바닥에 놓고 자물쇠의 이음새 부분에 드라이버를 꽂아 넣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다. 깡깡 쨍그랑 몇 번의 시도 끝에 낡은 자물쇠가 마침내 부서져 나갔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소의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한쪽은 의외로 붉은색 벨벳천으로 곱게 마감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가 기대했던 돈이나 귀중품은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들이었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늠름하고 잘생긴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제복을 입고 어깨 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민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술에 절어 퉁퉁 붓고 붉어진 얼굴이 아닌 날카로운 턱선과 총기로 빛나는 눈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미소는 자신감과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제복, 그것은 평범한 제복이 아니었다. 어깨에는 소방관을 상징하는 계급장이 선명했다. 아빠가 소방관이었다고.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아버지가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일했다고만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없었다. 사진 밑에는 묵직한 훈장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용감한 시민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대한민국 소방관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연계인 녹조근 정훈장이었다. 훈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 무게와 가치는 여전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상자 맨 밑바닥에는 누렇게 변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위에는 대외비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대형 화학공장 화재 사건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다. 민재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사건 기록, 그리고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다. 20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사건, 유독 가스와 연이은 폭발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재앙. 그는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웅처럼 묘사되고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현수 소방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고립된 어린이 5명을 구해내다. 정부, 강현수 소방위에게 녹조근정훈장, 수여 결정. 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평생을 원망하고 경멸했던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대한민국이 인정한 영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어째서 그런 영웅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술의 의지에 살아야만 했을까? 그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날의 순직자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다. 박영철 소방장.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보고서에는 박영철 소방장이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깔려 순직했다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재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던 슬픔,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공허한 눈빛, 그리고 술. 그는 소의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낡고 녹슨 쇠 상자는 더 이상 고철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영광과 상처, 그리고 지독한 슬픔의 무게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는 열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단단하게 믿어왔던 자신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는가? 그 영웅에게 2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그를 평생 동안 술병 뒤에 숨어 살게 만들었는가? 민재는 이제 알아야만 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을, 그 침묵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뒤늦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강민재의 세계는 낡은 소의 상자 하나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그저 무능하고 한심한 술주정뱅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5 아이의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이 인정한 영웅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민재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아버지는 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숨겨야만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용감했던 영웅을 술병 뒤에 숨어 사는 초라한 패배자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와 함께 순직했다는 동료 박영철 소방장은 누구였을까? 그는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자 자기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했다. 그의 여정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대형 화학공장 화재 사건이라고 입력했다. 수십 개의 관련 기사와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는 20년 전에 낡은 기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기사들이 묘사하는 20년 전의 그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1998년 7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대형 화학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대규모 폭발과 함께 화재 발생. 유독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최악의 화학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다. 화재 현장, 연이은 폭발로 건물 붕괴 위험, 소방당국, 진입의 난항, 수십 명의 공장 직원 및 인근 주민 고립. 민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당시의 흑백 사진들을 클릭했다. 사진 속에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강현수의 이름을 발견했다. 강현수 소방위. 붕괴 직전의 공장 2층으로 진입 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기적의 구출 강현수 소방위. 유독 가스에 질식 직전의 어린이 5명을 모두 무사히 구해내. 그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 기사들은 온통 아버지를 향한 찬사로 가득했다. 대통령의 훈장 수여 소식, 그를 칭송하는 시민들의 인터뷰. 민재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어째서 그는 아버지의 동료 박영철 소방장의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모든 기사는 그저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이라는 한 줄의 문장으로 그의 죽음을 요약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의 영웅적인 활약에 가려진 작은 각주처럼 보였다. 이것 또한 이상했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동료의 죽음인데 어째서 이렇게 정보가 없는 것일까? 민재는 깨달았다. 인터넷과 낡은 신문 기사 속에 있는 것은 대중에게 공개된 잘 포장된 공식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이야기는 그날의 화염과 연기 그리고 비명소리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낡은 소의 상자를 열었다. 그는 최종 보고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수십 장의 서류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전체 명단이었다. 그는 명단을 하나씩 훑어 내려갔다. 강현수 소방위, 박영철 소방장, 그리고 수십 명의 낯선 이름들. 그런데 명단 맨 아래 당시 이들을 지휘했던 관할 소방서장의 이름 옆에 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희미한 메모가 남아 있었다. 김성철 서장, 퇴임 후 고향인 강릉으로 내려가심.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낡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성철. 민재의 눈이 빛났다. 그는 마침내 과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고리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는 이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그만이 20년 전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통장을 털어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표를 샀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두려움과 설렘과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었다. 버스가 서울의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논과 밭이 스쳐 지나갔다. 민재는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가 왜 술을 마셔야만 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웅이라는 이름의 무게,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비밀. 그 비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이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해 주어야만 하는 뒤늦은 애도이자 진정한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는 그의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을 싣고 묵묵히 동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강릉행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동해의 짠 내음이 섞인 도시에 민재를 내려놓았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다른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높은 하늘 아래 그는 아버지의 낡은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었다. 주소는 바다가 보이는 한적하고 작은 어촌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다. 이 문 너머에 지난 20년간 아버지를 괴롭혔던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 잠들어 있을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닷바람과 세월에 깊게 그을린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 그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신가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전직 소방서장 김성철이었다. 선생님, 저는 강현수 씨 아들입니다. 강현수라는 이름에 노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존경과 슬픔, 그리고 깊은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게, 다 지난 일이야. 내가 해줄 말은 아무것도 없네. 노인은 문을 닫으려 했다. 민재는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서며 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제복을 입은 2명의 젊은 소방관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에 대해, 그리고 제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성철 서장은 사진 속의 두 얼굴을, 그리고 그 앞에 선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마침내 천천히 열렸다. 들어오게. 노인의 집은 작고 소박했다. 마루에 앉자 짭짤한 바다 내음이 실려왔다. 김 서장은 민재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고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소방관 시절을 회상하듯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네 아버지는 내가 본 최고의 소방관이었네. 그의 목소리는 추억에 젖어 있었다. 그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아니, 그는 불을 이해했지. 불이 어떻게 숨쉬고 어디로 움직일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어. 모두가 뒤로 물러설 때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네.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 그는 사진 속의 다른 남자, 박영철 소방장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박영철이 자네 아버지와는 친형제나 다름없었네. 언제나 한 팀이었지. 현장에 들어갈 때도 함께, 나올 때도 함께,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 자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언제나 영철이가 그의 등 뒤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야. 민재는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그의 영광스러웠던 젊은 날의 편린을 마주하고 있었다. 김 서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그의 눈빛이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간 듯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다. 20년 전 그날 대형 화학공장 화재, 그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최악이었네.
그의 이야기는 민재를 2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현장으로 데려갔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은 이미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네. 연이은 폭발로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 그리고 최악은 유독 가스였어. 한 번만 들이마셔도 폐가 녹아내리는 맹독성 가스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네. 그는 긴박했던 구조활동과 소방관들의 처절했던 사투를 묘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작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네. 그때 공장 중앙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2차 폭발이 일어났어.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의 양쪽 날개 건물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무정이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네. 김 서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두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구조 요청이 들어왔어. 한쪽은 폭발로 고립된 사무동 3층이었네. 그곳에는 현장 실습을 나왔던 유치원생 5명과 교사가 갇혀 있었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계단이 폭발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 그리고 다른 한쪽은 화학 약품 저장 창고였네. 그곳에서는 자네 아버지의 파트너 박영철이 무너진 철골 구조물에 다리가 깔려 움직일 수 없다는 비명 같은 보고가 들어왔지. 그리고 그의 뒤편에서는 유독성 화학물질 탱크가 녹아내리며 금방이라도 또 다른 폭발을 일으킬 기세였어.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김 서장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시간이 없었네. 구조대를 둘로 나눌 수도 없었어. 건물 전체가 붕괴되기까지. 길어야 5분. 우리는 단 한 곳에만 팀을 보낼 수 있었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은 바로 자네 아버지 강현수였어. 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 희뿌연 연기와 함께 그날의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박영철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5명의 어린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네. 김 서장은 말을 멈췄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지난 20년의 세월의 무게만큼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신문 기사에 실린 영웅적인 구출이라는 찬란한 단어 뒤에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비극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그의 아버지는 영웅이 된 그날, 동시에 자신의 영혼의 절반을 그 화염 속에 묻어야만 했던 것이었다. 김성철 서장의 집 툇마루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갈매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두 남자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강민재는 숨을 죽인 채 김 서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곧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김 서장은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20년이라는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은 그날의 생생한 고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현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무정이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고통과 절망으로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지휘관의 결단이 담겨 있었네. 알파팀은 사무동으로 진입한다. 아이들을 구해. 이건 명령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영철이를 향한 무정의는 꺼버렸어. 친구의 마지막 비명을 차마 들을 수가 없었던 계지. 김 서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태식의 아버지가 이끈 알파팀은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아이들 5명을 모두 구해냈다. 강현수 자신이 마지막 아이를 품에 안고 불길과 연기를 뚫고 나왔을 때 등 뒤에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는 폐허가 된 공장터에서 친구의 시신이 수습되기를 며칠 밤낮으로 뜬 눈으로 기다렸다. 그의 영혼 일부는 그날 친구와 함께 불길 속에 타서 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것이 언론이 기록한 이야기의 전부일세. 김 서장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정말로 알아야 할 이야기는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지. 그는 민재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네 아버지를 평생 동안 지옥 속에 살게 한 진짜 이유 말일세. 현수가 그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날, 그 지옥 같았던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자네 어머니는 병원에서 자네를 낳고 있었네. 민재의 뇌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은 자네의 생일이었어. 1998년 7월 12일. 아버지가 영웅이 된 날. 아버지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날.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20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매년 돌아오는 자신의 생일.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날이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다. 세상 모든 아빠들이 자식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날. 자신의 아버지는 왜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아들의 생일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인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죄책감의 날이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의 존재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불길 속에서 죽어간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품에 안긴 아들의 생명이 그를 가로막았을 것이다. 기쁨과 슬픔, 영광과 죄책감, 생명과 죽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역설이었다. 그는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술을 마셨던 것이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 그날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해 민재가 매년 손꼽아 기다렸던 생일날은 아버지에게는 1년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이었던 셈이다. 민재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와도 같은 신음이었다. 그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김 서장은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그저 술만 마신 게 아닐세. 그는 전역한 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매달 익명으로 죽은 박영철의 아내와 딸에게 보냈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친구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걸세.
그 말을 끝으로 민재의 무너진 감정의 둑은 마침내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는 툇마루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 빈자리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과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것이었다. 술병의 벽은 아들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방패였던 것이다. 아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울음소리는 뒤늦은 사죄이자 고통스러운 참회였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가 평생 동안 짊어져야 했던 그 지독한 삶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울고 또 울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목이 쉬어라 불렀다. 강릉의 푸른 하늘 아래 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늦여름의 바닷바람을 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강릉의 푸른 바다 앞에서 강민재는 자신의 지난 20년을 통째로 토해내듯 울었다. 그의 통곡은 아버지에 대한 뒤늦은 이해이자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였다. 파도 소리가 그의 울음소리를 위로하듯 조용히 그의 곁을 맴돌았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지는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하고 성숙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그가 평생을 바쳐 속죄하고자 했던 그곳을 찾아가야만 했다. 김성철 전 서장은 그에게 박영철 소방장의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주소 하나만을 들고 서울의 또 다른 낡은 동네, 그가 살던 곳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서민 동네를 찾아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를 대신해 용서를 구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를 이제야 아주 조금 자신의 어깨 위에서 느끼고 있었다. 작은 연립주택의 낡은 초인종 앞에 서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큰 결심을 한 듯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인상 좋은 한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영철 소방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낯선 젊은이의 등장에 경계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누구신지. 민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강현수 씨 아들 강민재라고 합니다. 강현수라는 이름에 여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놀라움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들어오세요. 여인은 말없이 민재를 안으로 이끌었다. 집 안은 좁고 소박했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갈했다. 거실 벽면에는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박영철 소방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민재의 아버지가 간직하고 있던 사진 속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민재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 드립니다. 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영철 소방장의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아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고개를 들어요. 학생,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왜 학생이 죄송하다고 하나? 학생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깊고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은 소방관이었어요. 그리고 학생 아버지도 소방관이었죠. 그분들은 언제나 자신의 목 이엠순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학생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든 내 남편도 분명 그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분을 원망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감의 돌덩이를 따뜻하게 녹여내리는 봄볕과도 같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민재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밝고 건강한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박영철 소방장의 딸, 박지수였다. 그녀는 집에 와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에게 다가와 앉았다. 강현수 아저씨 아드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내 민재가 놀라 물었다. 지수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학생 아버지는 지난 20년간 매달 우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그 돈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돈 덕분에 우리 지수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 강현수 아저씨는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세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술로 모든 돈을 탕진한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고된 막노동으로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죽은 친구의 가족을 위해 묵묵히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지언정 친구에 대한 마지막 의리와 책임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삶 전체를 그 지독한 고통과 위대한 희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 정뱅이도 패배자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침묵의 영웅이었다. 민재는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민재는 박영철 소방장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함께 강현수와 박영철, 두 영웅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 있던 두 가족의 시간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원망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를 진정으로 애도하고 그의 영웅적인 삶을 기릴 준비가 되었다. 박영철 소방장의 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후 강민재는 며칠 동안 집 안에 머물렀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소의 상자를 열어 그 안의 유품들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박영철 아저씨의 사진, 빛바랜 훈장, 그리고 그날에 참혹했던 기록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유품들이 낯설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그가 몰랐던 아버지의 위대한 삶을 증명하는 성스러운 유물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와 그 무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냈던 의리의 가치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위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국립소방현충원이었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넋을 기리는 조용하고 성스러운 공간. 그는 수많은 위패들 사이에서 아버지 강현수의 이름과 그의 친구 박영철의 이름을 나란히 찾아냈다. 그는 두 분의 위파의 앞에 국화꽃 대신 깨끗한 새 소주 한 병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원망했던 그 지긋지긋한 소주였다. 아바, 민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다 알았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셔야만 했는지, 왜 내 생일날이면 더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영웅이었는지를. 그는 위파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과 존경이 담긴 손길로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미안해요. 아빠, 평생을 외롭게 해서, 단 한 번도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더 이상 아파하지도 마세요.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언제까지나.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위파의 위로 떨어졌다. 그는 소주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초록색 액체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대신 아버지와 박영철 아저씨의 위파의 앞에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모두 쏟아부었다. 수아 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소주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원망의 강이자 아버지를 고통 속에 가두었던 슬픔의 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은 모두 땅으로 스며들어 마침내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아버지, 하늘에서는 영철 아저씨랑 못다한 이야기 나누시면서요. 그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현충원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와의 길고 길었던 화해를 끝마친 것이었다. 몇 년 후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 현수와 영철 재단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곳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는 소방관들과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장학 지원을 하는 강민재가 설립한
작은 비영리 재단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 박영철 아저씨의 가족들이 기어코 그에게 돌려준 돈과 아버지가 남긴 약간의 퇴직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재단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와 원망에 찬 청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깊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재단 사무실에서 한 젊은 소방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얼마 전 큰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잃고 힘들어하는 대원이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요. 영웅이라고 칭찬하지만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제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젊은 소방관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아주 담담하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한 영웅이 자신의 위대함 때문에 어떻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침묵 속에서 지켜냈던 사랑과 희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젊은 소방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상담을 마치고 민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 유리에는 어느새 훌쩍 성장한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 뒤로 마치 환영처럼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민재도 그런 아버지를 향해 마침내 마음 편히 웃어 보였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기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이 남긴 상처를 안고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막 시작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이 아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로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아들의 고통스러운 성장담에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깊은 상처와 사연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원망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